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행정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첫날의 업무는 긴급성과 중요도 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벌써부터 월가에서는 투자 기준에서는 ESG, 그리고 경제 판단에서는 기존의 GDP 성장률보다는 G5 성장률이 떠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에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미국 증시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며 마감이 됐는데 오늘 증시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날에 대한 평가죠, 미국 증시가. 네. 원래 대통령이 특히 정권 교체에서 첫날의 그 업무 정도는 지금 전행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이렇게 우선순위 면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이렇게 첫날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그 바이든의 경제뿐만 아니라 네. 국정 전반에 덕목이 부각된다 하는 측면에서 첫날의 업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가 많은 이렇게 과제를 남겨놨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 업무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은 지금 상환문의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안들이 굉장히 긴박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와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게 행정명령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5건이 처리되고 행정명령 이상으로 이렇게 더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트럼프의 그 독특한 정책 때문에 기관 처분이 2건 해서 17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이 46대를 맡고 있습니다는 첫날에 이렇게 행정명령이 2건 이상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바이든이 그 시험체의 과제라 보면 정치 체제에서는 남북 전쟁 했을 때 링컨이 취입할 당시에 화합 규제하는 화합 과제 이런 것이 이제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의 과제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코로나 직후에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의 경기 회복에서 루즈벨트의 경기 회복 이런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첫날의 모습에 이렇게 국정 운영 과제는 뭐냐 할 때는 트럼프가 남겨준 과제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처리된 안건들을 보면 트럼프의 단절의 내용들이 주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트럼프와 단절, 그 다음에 트럼프 지우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인은 오바마 지우기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다 당하고 있죠. 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저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는 구체적 이렇게 행정명령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거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할 때마다 욕심이 많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시청자분이 보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격세지감이 이렇게 엇갈릴 겁니다. 그리고 증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돈이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뭐 평가에 관계없이 가치평가 관계없이 사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의 익숙한 체제로 바뀐 것이 월가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나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 증시가 이제는 다시 바이든에 맞는 구조로 바뀌는 이런 전환기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 과정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단 오늘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라든가 국제시장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탈 트럼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미국 증시다. 돈 흐름은 굉장히 맹시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에 정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나 주식 투자 입장에서 고려해 볼 만한, 주목해 볼 만한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탈 트럼프니까 트럼프 색채가 굉장히 깊은 정책일수록 우선적으로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 PD랑 같이 자막을 통해서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트럼프 하면 대외적 측면에서 파리 협약 이게 탈퇴했던 거죠. 지금의 그 홍수라든가 이런 피해를 많이 나타나는 이런 쪽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죠. 가장 먼저 행정요원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를 중국과의 대립 문제에서 탈퇴 절차를 밟았는데요.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슬람이라든가는 그 테러 뭐 이런 쪽에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은 합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국민들의 그 이렇게 입국 금지, 그 다음에 멕시코의 펜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멕시코의 펜스에서 11m 공포를 느끼게 하는 11m의 그 펜스를 네. 사실 중지시켜서 이민족도 유색인종도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갔던 것이 미국의 합중국의 본질을 이렇게 넓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나카라에서 불법 체류 미성년자의 추방 문제, 아주 트럼프 때 학생들이라든가 뭔가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문제입니다. 이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학자금 대출 유예라든가 그리고 집세 대출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세를 못 낸 사람 이런 대출 이자 유예 문제도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 이러한 그 15건의 행정명령이라든가 2건의 기관 처분을 보태서 앞으로 첫날의 모습이 4년 후에 이렇게 4년 동안에 가져갈 수 있는 국정의 그 목표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의 그 학자라든가 이런 또 포니데코 같은 정치평론가 입장에서는 자, 국정 목표가 ESG,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익숙해진 용어시죠?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ESG로 국정 목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날 평가를 해서 바이든이 지난 앞으로 4년 동안 가져갈 국정 목표 ESG는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요게 ESG가 미국의 합중국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측면의 가장 본질적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돌아왔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첫날 업무 평가가 그런 바이든 그 이렇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관성을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ESG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도 생소한 개념은 아닌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ESG 테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ESG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미시적 측면에서 재무적 관점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분이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던 ESG의 개념 같은 거, 이거를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재무적 성과죠. 재무제표는 재무적 성과 관점에서. 근데 앞으로 ESG는 성과가 중시가 아니라 과정은 필요 없다. 성과만 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감정이 없는 이러한 그 CEO라든가 경영에 따라서 회장께서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 성과만 되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자, 인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속승진하는 그런 모습의 제약일치 방식인데요. 이게 아니고 ESG는 비용이 있으면 그걸 어디다 쓰느냐. 그래서 어디다 써가지고 단기적인 재무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기업 가치,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서스레이블, 그로스레이블 같은 거 네. 이런 쪽을 중시한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평가도 지금 재무제표에서 PR과 PBR이죠. 지금 나타나는 PR과 PBR. 근데 지금 머스크가 보여주는 식으로 장기적 관점, 미래에 대한 관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작년에 주가가 끌어올릴 때 PPR과 PDR 개념을, 특히 PDR 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시청자분한테 PR로 맞지 않는 개념을 이 디펜스에서 머스크라든가 이런 쪽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쪽이 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냉혹한 트럼프식 카지노 자본주의가 아니라 온정적 자본주의.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과 했을 때 자본주의 4.0이라는 표현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1년에 월가, 자본주의, 미국의 상징 월가에서 폭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 계획을 해서 이제는 안고 가야 된다.
아무래도 그래서 온정적 자본주의 4.0 개념이거든요. 네. 그 자본주의 4.0 개념에 이렇게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ESG 개념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무적 관점 우리가 시청자분이 많이 아는 주식 투자가들이 관여하는 미시적 재무적 관점에서 요게 그 ESG 개념이 자 종전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지금 구별해 드리는데요. 국가 운영입니다. 바이든은 국가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재무적 관점에서만 이렇게 ESG 개념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ESG 개념을 도입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대외 정책에서는 아마 글로벌 그린 스탠다드 우리가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편가 관점이고 더 이렇게 줄여서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글로벌 그린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좀 더 포괄해서 글로벌 ESG 스탠다드를 이렇게 정립을 해서 요거 잣대 가지고 미국과 같이 가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구조는 미국과 같이 동맹 관계를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이게 대부분 다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통상 압력의 아주 빌미를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게 예. 글로벌 ESG 스탠다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내 정책에 있어서는 결과 중시하는 경기 판단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왜 결과를 중시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GDP보다는 과정, 리졸트보다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오랜만에 들으시죠? 과거 오바마 정부 때 프로덕트 프로세스 제조 과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요 색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빨간색이지만 요게 환경 오염을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이걸 더 중시하는 이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효 개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PD 나중에 여기서 과정을 중시하는 지효 개념으로 바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디스라든가 이런 세계 평가 기관들도 벌써 나오죠. 신평가 기념. 최근에 이거 신평가가 있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무디스가 내리는데요. 증시에서 가장 잘 알고 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당신이 그 여당에 속했다 하더라도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의 굴지의 증권사의 CEO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치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무디스의 ESG 평가를 들어서 한국 경제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한 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3대 평가사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우리가 2008년 3대 평가사들이 평가사에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는 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환경이 급변하니까 평가 기관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ESG 같은 새로운 평가 요소를 들어서 벌써부터 한국 경제에 대해서 들이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큰 내용들인데요. 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그 방송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 공부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GDP와 GO 개념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GDP, GNP는 저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인지 한번 살펴주시죠. 경제를 가장 종합적이죠.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죠. 아마 저는 그렇게서 또 국민학교 이렇게 경제교육 이럴 때서부터 이 알았던 GDP 개념이 바뀐다 하면 아이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획기적이죠. 아마 경제학에서 조금만 알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획기적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주말이니까 경제 공부 간단히 좀 할게요. 네. 소득 지표, 이 GNP, GDP 이런 것을 국민소득 지표로 하는데요. 이 필요성은 사실상 특정 한 개 지표 가지고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1980년대 산업혁명이 논의되기 시작해서 사실 종합적인 국민소득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 사태를 계기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ESG 개념도 새롭게 이렇게 도입되고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 지효 개념도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네. 특정 계기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특정 계기에 대해서 국민소득 지표가 만들어졌던 것이 아마 1940년대 대공황, 지금 코로나도 대공황 비유였는데요. 그렇죠. 대공황 사태 때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 아까 루즈벨트의 대공황 나오죠. 아까 그 남북 문제 링컨과 함께 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대공황 때 찰리 채플린으로 대표하는 이 대공황 때 미국 경제가
도대체 얼마나 망가졌느냐 이걸 좀 알아야 뭐 무슨 뭐 테레시간 개발이고 뭐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얼만큼 망가졌느냐 이 필요성에 의해서 당시의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신진세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이먼 쿠츠네트에게 의뢰해서 1937년에 사실 이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GNP 개념이죠. GNP 개념은 사실 국민소득의 중간 단계 비용이 들어가는 거 빼고 부가가치의 총합이죠. 부가가치 총합. 그래서 자국의 GNP 개념이니까 자국의 사실 그 부가가치의 총합, 최종 부가가치의 총합이 Summation Added Valu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국민 전체의 소득지표가 나오니까 바로 자 망가진 걸 알았으니까 끌어올려야죠. 네.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수요가 부족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공황세 수요가 많아서 민간 사이드는 완전히 죽었으니까 가버먼트가 들어가는 거죠. 정부가 들어가서 망가져 있는 소생이 어려운 민간 사이드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중물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중물이 바로 케인즈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총수요 억제, 총수의 이렇게 진작 정책에 의해서 사실 그것이 공공 사이드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테네시강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지표를 토대해서 유명한 총수요 진작, 총수요 관리 체계에 해당되는 케인즈 경제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을 계기로 국민소득 통계가 처음 나왔는데 이때는 GDP가 아니라 GNP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변하면 네. 그 용어들도 그거에 맞게 변하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 용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사회 현상, 물리학에 빼고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적합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GNP 개념이 1937년 이렇게 사실 그 사이먼 쿠츠네트가 개발해서 GNP, GDP 국민 소득 성장률은 우리는 한군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는 네. 미국은 미국의 상무부에서 발표하거든요. 상무부에서 이걸 적용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 나온 게 1947년입니다. 47년입니다. 꼭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실 그때의 성장률이 바로 GNP 개념이다. 요거는 자국인 중심입니다. 자국인 중심. 자국인의 중심으로 요거 생산한 최종 부가의 합치를 보통 Gross National Product GNP 네. 개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국인 중심이다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유용한 지표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저는 그 이렇게 90년대 이전까지는 뭐냐 하면 글로벌이 진전이 안 됐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이. 네. 그래서 폐쇄 경제 체제에선 자국민이 만든 것, 이게 굉장히 추가돼서 네. 바로 그런 환경을 반영해서 GNP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1990년대에는 글로벌이 진전됐죠. 그때 당시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한편으로선 중국이 개혁 개방화 정책이 1978년 포항했습니다는 90년서부터 구체화됐죠. 그래서 소련에서는 베럴스트라이커, 그 중국에서는 대외 대결 구체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글로벌이 됐죠. 네. 글로벌이 되니까 글로벌이 됐으니까 자국 국민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한국에서 자 누가 만들든 간에 한국에서 만든 게 중요하죠. 글로벌 사회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 땅에서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땅에서 누가 만들 이렇게 해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에서 GDP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GDP 개념을 이렇게 지금은 보편화돼서 이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자 미국만 하더라도 1991년에 도입했고 독일만 하더라도 92년 그 다음에 93년에 일본이 도입했고 한국은행은 아까 성장률 발표가 한국은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행 1995년서부터 도입하게 된 이런 개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짧죠? 30년 정도 그렇습니다. 되네요.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국민소득의 역사적 히스토리다. 이것을 아셔야 지요 개념을 알 수가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GNP, GDP는 항상 변한다. 사회 현상이 변하면 변한다 하는 우리가 공매도 재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게 우리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좀 변하면 변해야 됩니다. 옛날 관점에서 들이대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훌륭해졌는데 거기서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 금가미가 옛날 잣대로 해서 재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장 종합적인 지표고 가장 우리 전원크께서도 국민학교 때 알았던 개념이 아니니까 이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현상을 변형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GNP에서 GDP로 변화한 이후에 우리가 약 30년 정도 아주 잘 써왔었는데 이 GDP의 위치가 흔들리면서 그동안 뭐 저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학도들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자 GDP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게 평가했었냐면요. 네. 이게 이제 한때 각광을 받았던 게 글로벌 각광을 받았던 게 자 1990년대에 사실 GDP 개념이 도입하면서 그때 당시에 상무장관이 윌리엄 데알입니다. 그리고 1987년서부터 이렇게 미국의 페드를 이끌어 갔던 사람이 그래서 있던 사람이 그린스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융위기 때 버냉키로 넘어가면서 2014년에 제닛 옐런 지금의 재무장관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요 이때 상무장관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20세기 가장 최대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GDP가. 근데 그때 당시 한번 왜 이렇게 좋게 평가했냐면 그만큼 유용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경기 사이클적인 진폭이죠. 이게 이제 진폭이 작아졌다. 순환이 적어졌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GDP를 투기하면. 그다음에 뱅크런, 은행 사이트는 뱅크런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공황이라든가 장기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얼만큼 좋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가장 안정을 기여했다. 이러다 보니까 GDP가 아주 맹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흐트러졌던 것이 사회가 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08년 금리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금리위기 발생하면서 이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발명品이라는 GDP 개념이 굉장히 그 현상을 진단하지 못했죠. 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면서 자 GDP에 대한 비판이 금융위 이렇게 획기적인 사건이 터지니까 그거 이제 해서 그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자 금융위 발생하니까 아까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아서 GDP를 최고의 발명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 당하니까 뱅크런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금융공황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순환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경기 순환성이라는 건 정점일 때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땐 더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사이클상의 진폭이 하는 그래서 GDP가 금융위를 맞으면서 경제 진단원의 유용성 그리고 좋게 평가됐던 덕목들이 다 흐트러지게 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more house, jobless recovery. jobless recovery는 1990년대 제3의 인터넷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K자형 구조에서 보면 밑에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이 늘어가지 않는다 하는 문제죠. 이렇게 획기적 변화가 되니까 요거를 GDP, 지금 GD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그 유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소득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GDP 대비해서 지요 개념이 이게 도입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대 때 국정 운영 목표를 ESG 테마에 둔다면 GDP 대신 G5를 중시할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요 개념은 아까 금융위기 때 GDP의 유용성이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요 개념 하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느냐 어려운 얘기죠. 경제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공부해야 주식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차트나 보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지요 개념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생소하게 이 개념이 생소해서 왜 이리 되냐 하는데요. 원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닛 옐런이 들어올 때부터 네. 지요 개념을 도입해서 아마 마지막 방송에 트럼프 정부 출범할 때 지요 개념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지요 개념이 들어오면 코스피 3,000포인트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 아마 1월 며칠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지요 개념만 도입하면 한국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도달합니다. 어쨌든 3,000포인트 넘었죠? 네. 근데 지금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미국에서 보면 GDP 성장률 발표하는 게 상무비였었죠. 근데 GDP가 경제에서 보면 유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2014년 2분기부터 GDP 성장률 발표한 게 지요 개념을 도입했던 겁니다. 보조지표로 발표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인데요. 2013년 지요 개념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닛 옐런이 어떠냐? 페드 의장으로 취임했죠. 예. 그래서 아주 그 개념이 딱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 때문에 지요 개념이 사실 뒷전으로 몰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오바마 정부 때 구성했던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돼 제닛 옐런이 경제 컨트롤 타워 재무장관이 돼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생성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개념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많이 이용성 떨어진다 보니까 이미 오바마 정부 때 지요 개념을 이렇게 연구해서 2014년 2분기부터 이걸 사용했던 개념이고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그때 당시에 페드의 첫 여성 의장으로서 이렇게 도했던 이 개념을 통해서 통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러한 지형의 트럼프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GDP와 지요 개념 어떤 차이일까 하는 것을 그래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생산 과정이 있죠. 프로덕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 나무를 캐면 자 2차에서 1차 가공하죠. 생나무를 이렇게 해서 딱 캘 때 상대모에 대해서 2차 가공하면 이제 거기 뭡냐 통나무가 되겠죠. 뭐 네. 이렇게 해서 가공을 내면 통나무 가지치기도 먹고 하고 통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널빤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전앵커가 필요했다면 가구로도 이제 들어가겠죠. 최종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되어야죠. 네, 완제품이 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산 속에서 생나무를 되려면 자르고 모으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생산 활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150만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그 생나무를 통해서 다시 이제 통나무이 되니까 자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죠. 비용이 중간재 비용이 들어가죠. 중간재에서 거기에 뭐 50만 원이 더 붙었으니까 통나무는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GDP 우리가 얘기하는 GDP는 중간에 저기 들어가는 걸 전부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산속에서 생나무까지 150만의 최종 부가가치 창출 이건 포함합니다. 뒤쪽 밑에 게 있겠죠? 포함합니다. 그리고 생나무에서 통나무까지 200만 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뭐냐? 150만 원이 중간지로 들어갔었죠. 이 밑에 있죠? 이미 이제 지용했죠? 그거 빼고 50만 원의 부가가치 창출됐죠? 그래서 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GDP에는. 네. 그다음에 널빤지 250만 원이니까 통나무 200만 원 이미 지불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50만 원 다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가구품까지 350만 원, 채용에 들어갔던 게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들어가서 토털리 가구의 가격, 350만 원이 GDP에 350만 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재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뺀다. 최종 added summation, 부가가치 총합만 GDP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350만 원 GDP에서 350만 원 딱 나오면 야 이게 어떤 통계로 됐을까? 예를 들어서 가구가 되는데요. 가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죠. 가구가 이게 350만 원짜리 나는데요. GDP 성장은 반대하는데 저는 가구가 이제 악덕 기업인입니다. 이제 악덕 기업에서 생산 과정을 단축시켜야 부가가치가 이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딜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그냥 뭐 우리가 제품을 그냥 뭐 그강보단 정책에서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정말 환경 오염을 발생시켜서 딱 350만 원 하더라도 딱 하면 그 부가가치 GDP에 350만 원 잡히거든요. 네. 근데 지요 개념은 다시 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다시 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가지고 갑니다. 저기 생산 과정, 프로덕트 프로세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을 다 포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래서 ESG랑 연관이 되는군요. 예, 연관돼 있죠. 저게 과정이 저게 환경 오염 물질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과정에서 사실 환경 문제가 대부분 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런 문제에 대해서 클린화해라. 클린화해야 내가 생산하는 남의 피해를 주지 않아. 소셜 밸류.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저거를 딱 잡으려면 생산 과정을 달리면 생산 규범이 필요하거든. 규범. 지배구조. 자, 무슨 회장의 이 뜻에 의해서 전체 직원이 흔들리고 이걸 뭐 틀리는 얘기가 또 다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 보편적 잣대에서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경영방침에서 특정 경영방침에서 누구의 생각대로 회사가 전체 고객은 어떻게 이런 거 다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보면서요. 그래서 프로덕트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개념이 지요 개념이다. 그러니까 ESG를 중요한 덕목으로 되면 재무제표에서 단순히 재무제표에서 이익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뭐냐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중시하는 것보다도 지속 가능한 장기적 밸류를 중시한다 하는 쪽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 대외적 정책까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증강현 시대고 하이퍼 커넥션 소사이기 때문에 전 앵커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단순히 전 앵커뿐만 아니라 다른 데 굉장히 파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트럼프는 내가 하는데 어떠냐 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로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감정이 없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지 않고 트럼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에서 굉장히 방송 시간이 하루를 얼마나 이게 귀중한 시간인데요. 쓸데없는 트럼프의 얘기해가지고 증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거 방송에서 방송 시간 낭비한 거 생각하면 그게 경제학에서 보면 엑스터널 디스 이펙트입니다. 외부 불경제 효과입니다. 침을 탁 뱉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침을 딱 뱉으면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미쳤습니까? 자기 행위에서 똑같거든요. 그런 관점에 소셜 밸류라든가 이런 가버넌스 이런 것을 중시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국정원전 맞는 그런 뜸이 이렇게 지요 개념으로 바뀌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GDP와 G5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요. 네네. 왜 미국에서 주요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도 G5를 추계해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오바마 정부 때 네. GDP에서 지오로 바뀌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그때 지오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생성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모의 시뮬레이션도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3년서부터 2014년이니까 아마 최종적인 통계는 2012년 통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이든 정부 때 많은 사람이 법인세 인상하고 반독점 규제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성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GDP 대비해서 GO로 바뀌면 이게 이번에 생석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 정부 때 금리를 거치면서 반성을 계기로 해서 GDP가 여러 가지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자 GO 개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추계해서 2012년 그러니까 국민소득 지표에서 GO로 추계하면 GDP보다 아무래도 중간재가 다 들어가니까 GDP가 150% 증가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중간재가 다 들어가니까. 네. 이해했습니까? 중간재 다 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기업이 중시되면 되겠죠. 그러면 GDP는 added value 아까 최종 350만 원이 중간에 부가가치 총합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GDP에서 국민들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소비. 근데 요걸 지요 개념, 중간 개념으로 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민간 소비 개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인데 지요로 보면 40%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만드는 게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문재인 정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ESG, 지요 개념이 덮으면 친기업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친기업 쪽으로 나가라. 경제활동에서 보면 글로벌 ESG 스탠다드가 되면 기업을 중시하면 대기업 총수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입니다. 기업이 중시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중시하니까 소비보다도 기업이 중시하니까 주가는 올라가겠죠.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홍성국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해가 갈수록 지오가 GDP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번에 홍 의원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국은 ESG가 잘 된 나라다. 이건 현 정부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무디스에서 평가한 새로운 ESG 스탠다드를 도입하는 평가에서 도입한 이 무디스가 평가한 겁니다. 네. 평가한 겁니다. 현 정부가 잘한 것, 못한 것 같이 볼세 진보 관계없이 잘한 건 잘 되고 못된 건 못된 거 이렇게 하는 게 한국경제TV의 제3자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디스가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경과돼서 문제지만 GDP 대비해서 지요 개념을 대면 최종 소비재 주체보다도 기업이 중시된다. 가정에 중시된다. 네. 근데 주식의 주체는 이렇게 사실 그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사실상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ESG가 비교적 잘 갖춰 있다 하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사실 지금보다 이렇게 지요 개념만 도입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상징적으로 2017년 방송할 때는 3,000포인트 그때 당시에 욕을 아주 바지로도 먹었습니다. 그때 뭐 3,000포인트는 얘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더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그때 당시에 출범했으니까 뭐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관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는 사실 지수 자체가 3,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어이 강남 부동산 그다음에 대기업 두둑협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문 대통령에게 3,000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공매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서 지금 정책 당국이 보여주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마치 주식이 부자들의 리그고 투기고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오 도입하면 3,000포인트 도달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뭐 지오 개념 도입하지 않더라도 3,000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ESG 관련해서 세계 평가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디스가 좋은 평가를 내린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일단은 바이든 정부의 많은 사람이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반도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역적 개념에서 평가하는 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ESG라는 평가에서 보면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하는 문제고 한국도 뭐냐? 한국도 지금 상징적 의미에서 지금 3,000포인트 도달했으니까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4,000포인트 넘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첫날의 운영 평가를 이렇게 볼 때, 첫날의 바이든의 업무 평가를 볼 때 네. 4년 정도 지나면 4년 정도 이게 지요 개념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체화되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상징적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문제가 네. 아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려요. 이게 뭐 4천 넘으면 벌써부터 불을 때느냐? 이게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가져갈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바이든 시대 때는 새로운 ESG 테마가 각광을 받으면서 종전의 개념인 GNP, GDP에 이어서 이제는 주요 개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는 이 주요 성장률이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